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하게 사실 주요 정당 양당의 대표 역할을 모두 하신 분이세요. 김종인 박사님,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보사부 장관도 지내신 굉장히 오래된 정책가 김종인 이 박사님하고요. 그리고 명지대 석좌 교수님이시죠. 또 관력의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이광재 이 교수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특별 대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박사님, 아유,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상처가 있으시네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뵀는데. 아직도 이 반창고로 갔다 한 5개월쯤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5개월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그 응급실 찾아다니느라 고생하신 이야기 저도 언론에서 뵀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응급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119에서 와가지고서 나를 차에다 실어놓고 나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정신이 없이 누워있는데 차가 뭐 한 2시간 가까이 가지 않고 서 있어서 왜 안 가나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물어봤은 모양이에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119 그 구조대의 규정상 사전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받아준다고 그래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소방대원이 한 22군데인가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데도 받아준다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아무데도 찾아가 보자. 우리 옛날에 댕기던 병원을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출발해서 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니 그 사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의 생명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고 어쩌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더 크게는 이 박민수 차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뭐 경증 운운하고 이런 거 보고 아니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응급실에 갈 정도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응급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마에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경증이니 중증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건 곤란한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피가 많이 흘렀나 했더니 결국은 동맥이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가면은 피를 많이 흘릴 것 같으면 사실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뭐 응급실 문제가 되니까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이 의료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 민심에 거대한 위반에 부딪힐 거라고 보는데 이 해법은 뭔가요?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77년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근 50여 년 동안 의료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대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 의과대학 입학생을 갖다 2,000명 늘리겠다는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의료란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OECD 평균을 볼 것 같으면 의사 수가 다소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사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서 의료 생산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OECD 평균에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효율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서 의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비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의사들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수습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그동안에 잘 구축되어 있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직은 뭐 이렇게 금방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가지고 내년 4월쯤에 갈 것 같으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현재처럼 움직일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서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내년도 뭐 이 의대 정원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사실은 의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발생케 했으면은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아량을 갖지 않으면은 정책이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이런 위기적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막 고집을 불리려는 게 뭔가 이 물러서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경험해 본 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네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처음에 1982년도에 뭐 갑작스럽게 뭐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무슨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할 수 있는 구세청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실명제를 도입한다니까 그것이 현금이 부동산 쪽으로 빠져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초기에는 완강하게 대통령께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당에서도 그걸 감히 거부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냥 평의원이었었는데 내 생각으로 봐서 내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초장부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나보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우리 정책위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한참 논쟁을 갖다 하는데 봐도 답답하니까 내가 우리 대통령께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확신도 잘 알지도 못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덤비십니까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했더니 저 한참 참 생각을 하는 끝에 본인이 철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 지금까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은 아무런 생색이 안 나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뭐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뭐 생색이 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나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때문에 전문가가 정치권에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정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 초기서부터 참 전문가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새로운 저희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이런 혼란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못하다가 한참 문제가 이제 확대되다가 보니까 인지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래요. 국민들 조사한 걸 보니까요.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기 전공의들하고 의협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전공의들은 아예 그냥 병원을 떠나가지고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체제에서 전공의들이 사실 지금까지 혹사를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갑작스럽게 뭐 의대 학생 수를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 소위 말하면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반항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초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했을 적에 국민의 여론을 몰고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그 의대 확대를 한 것에 뭐 한 25%까지 찬성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까꿀로 부정평가해서 그게
한 20%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게 민심을 떠나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그 지난 4월 1일 날 선거 직전에 의료개혁에 대한 저희 의대 정원 학대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나는 왜 선거 직전에 저런 발표를 하느냐.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면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줄 거라고 그래서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영 딴판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마이너스. 그때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화내면서 성명 발표했죠. 그러니까 벌써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확인했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또 뭐 저희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응급실 현장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선거 결과하고 똑같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라 할지라도 민심을 등에 뒤고서는 절대로 성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대법은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이제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70년대에 의료보험 처음 도입할 때도 큰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또 전국민 확대할 때도 보사부 장관 하시면서 그 일을 직접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직하시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의료보험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 자체는 맞는 겁니까?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아니, 지금 사실은 의료개혁도 의료개혁이지만 소위 건강보험의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건강보험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의료개혁 소위 개혁을 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 수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 결과가 결국 가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의료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의료수가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모든 거를 국가를 설계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그런 걸 다 설계를 해가지고서 의료개혁을 해야 될 건데 한쪽만 보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의대 정원 문제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거죠. 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시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연금 또 하나 이야기 이제 그 국민연금을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하잖아요. 노후 생활이 점점 더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노후가 불안한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건가.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번에 뭐 연금 개혁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노인네들의 노후의 생각 안정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연금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냐? 이 연금이라는 게 노후의 소위 생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연금의 주 목적인데 연금 개혁을 한다면 항상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1위에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지금 내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끌어가면은 그 노인네들이 굉장히 좀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70대 이상의 빈곤율이 제일 높은데 70대 이상의 사이 우리나라의 노인네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 세대에 이르는 세대가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껐다하면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뭐 연금 개혁을 갖다가 무슨 차등 을 적용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미래 세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대가 노인을 먹여 살려야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먹여 살려라가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메커니즘을 떠나서는 연금이라는 것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령화가 너무 진행돼서 지금 청년이나 그 다음 세대가 부담이 너무 많이 커지지 않냐.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얕아가지고서
인구 구조가 사실은 저희 노인하고 청년 이렇게 밑에 세대가 피라미드형을 형성했으면 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피라미드 형식이 역피라미드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금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는 소위 노후의 생계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노인네들이 사실은 굶주리고 저 빈곤에 처져버리면 그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국가가 그 책임 안 지면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는 국가가 연금에 지원을 하잖아요. 재정적 당연히 지원을.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세액 공제만 하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건데 국가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밤낮 뭐 연금이 몇 년 되면 고갈될 거다, 고갈될 거다 이따 소리 하는 거는 민간 생명보험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법으로다가 이끌어가는 이 연금 제도가 돈이 없어지면은 정부가 재정에서 자연적으로 충당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9% 정도를 부담하는데 독일이 18%, 프랑스 15%인데 보면은 독일, 프랑스는 국가가 재정 보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은 1957년에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때 독일은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고갈이 우리말로 네. 따지면 고갈이 돼 있는 상태. 아니, 고갈이 없어져 버린 거지 아예 뭐. 없는 거죠. 그래서 57년에 연금을 도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이거 연금을 할 거냐 했는데 그 이르는 세대가 내는 기여금을 가지고서 연금을 지급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 자본 축적 방식, 부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 축적 방식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 방식이 우리나라 지금 연금 제도는 부가 방식이 같이 병합돼서 운영되는 연금인데, 그런데 사실은 뭐 사실 솔직하게 해서 민간 보험도 연금 가입자들만 한 세대의 연금 가입자들만 가지고는 민간 생명보험도 운영이 안 돼요. 계속해서 생명보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여금을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쌓아놨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는 연금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예를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연금 제도가 없을 적에 부모가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자식한테 노후를 의존하는 그거 똑같은 논리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가족 단위에서 공적 단위로 옮겨갔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전 세계 그 연금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공적 연금을 줘서 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무조건 주고 소득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직장 퇴직 연금을 안정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이 저금해서 연금주택 이걸 세제 혜택을 왕창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연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을 갖다가 하면 연금은 생활해야 그 연금에서 받는 돈 가지고는 용돈밖에 안 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평소에 자기 소득에서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걱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사실은 좀 정부가 만들어서 장려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뭐 연금교육 해가지고서 노인네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은 이번에 국민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수명 100세 시대에 노후에 건강하면서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사는 거지. 지금 노인 자살 1위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 반드시 국가의 큰 설계를 가지고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낸 돈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보장을 해야 한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이제 노인 유권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때 되면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사실은 지난번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출마했을 적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확실하게 당선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내가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도입하자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3.2%인가 차이로 승리했는데 크게 했더라고 봐요.
네,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복지국가 얘기하고 같이 하시면서 기초연금 20만 원 그때 도입됐죠. 알겠습니다. 연금도 저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해 당연히 주셨는데. 가능하죠. 네. 그건 뭐 가만 놔둬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 아버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키우는데 고생했고 그렇지. 대한민국 일으키는데 네.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건강 문제와 적어도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가져야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 보험료 조금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대 간에 좀 갈등을 그건 조장하는 거죠.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안을 내세인지 모르지만 아주 유치스러운 안을 얘기하는 거죠. 유치한 안을 이야기한 것이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실 때 알겠습니다. 연금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정치 얘기 조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어떠세요? 정치는 전문가니까 이광재 의원님 좀 먼저 저기 얘기해 박사님이 쓰신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이 책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이 와닿았고 또 하나는 미래를 상대로 강조하라. 이런 말씀 많이 와닿으셨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런 얘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퍼스펙티브가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지금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만 운영은 할 것 같지만 다 절될 것 같다. 또 재정은 무조건 소위 안정적으로만 유지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대 사회의 경제라는 거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정이라는 건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일부러 줄일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막연하게 경직되게 지금 사회 현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서 나는 재정 안정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경제도 잘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OECD하고 우리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고 OECD는 가계 부채가 적고 OECD는 국가 부채가 많고 우리는 국가 부채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사는데 집 사고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걸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기가 빚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빚내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메커니즘에서 정부가 부채를 많이 안 하면은 민간이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있군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나온 통계를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우리 재정을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미국이에요. GDP 대비 12.2%를 썼어요. 이거 IMF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1.2%를 썼어요. 독일은 9.3%를 썼어요. 중국은 4.2%를 썼고 대한민국은 3.1%밖에 안 쓴 겁니다. 엄청 조금 썼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몰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채가 50조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신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효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다는 거는 소위 지난 21대 총선 전에 전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한 소리 그때 돈을 한번 많이 쓴 거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계속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걸 하는 동안 서민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런 거죠. 국민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경제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요. 민주주의하고는 어떻게 말해요? 왜냐면 선거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선거 때 어떻게 자기 소위 표를 던지겠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대실패한 것도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무슨
무슨 그냥 비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결국 가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극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것이 일반 국민에 깔려져 있는 정서라고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 삶이 결국은 그 팬데믹 이후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결국 온라인 구매가 일어나니까 거의 소상권이 거의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거든요.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보호해야 될 때거든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때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건전 재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망쳐놓은 걸 건전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써준 거를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통계정에서 발표한 그 다음 날 발표한 통계정의 그 산업 통향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는 건가 이런 거 보면 그 재벌 개혁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시가총이 30위가 새로 들어온 거 보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4개가 아모르 퍼시픽 5개가 들어왔고 반면에 같은 기간에 미국은 30개 중 무려 17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엔비디아나. 미국 경제는 혁신이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지금 주식 사자고 100조가 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거는 민생 경제도 무너지고 미래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가요? 나는 이 한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저출산율의 노령화 사회가 되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지표 가지고서 뭐 하는데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80년대에 어땠어요? 일본이 80년대에 마치 미국을 능가해 먹을 것처럼 그냥 세계를 다 집어먹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 가서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때 상대도 보면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70년대 말부터 고령화, 저출산 이게 뭐냐. 일본 정치권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결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본 사회의 경제의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내놔도 팔아먹을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줄 사람의 숫자가 점점 국내에선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네. 어? 그래가지고서 오늘날 사실은 이 과거에 잘 나가던 경제들이 왜 침체가 안 되느냐.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노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가서 국내 동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나는 80년대 일본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뭐 K 방역이다, 뭐 K 팝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지금은 마치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잘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에 들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이거를 제대로 수습을 해가지고서 국내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미래가 밝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산층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미래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권이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지금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해법을 같이 찾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도 개원식도 안 가고요. 우리 정당들은 정당이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정당도 없고 개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런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의 정당이나 그건 어떤 사람이 정치인들의 가능성이 언론에는 보입니까? 각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할 일이지. 다행 이제 그럼 다행 넘어가면 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가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 대통령 시대 정신이라는 건 우리 2000년대 초반에 2010년 무렵에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1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쪽 당이 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 양극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14년 대통령, 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하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화라는 거는 2000년 이후에 하나도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때가 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예요. 양극화 문제가 그렇죠. 큰 문제가 될 거다. 근데 그때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직접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어젠다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나는 그거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산업화를 해가지고서 쭉 계속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1928년에 영국의 이 자유당이 자기네들의 미래 영국 산업에 대한 전망에서 정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제 민주화라는 걸 갖다가 자기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면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결국 가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하면은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 내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가 기반을 점점 잃어가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제일 첫째로는 보수의 대표자인 YS 대통령이 나라를 IMF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절단 내버리는 데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보수만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이 되면 경제가 아주 완전히 망하고 무슨 뭐 좌파로 와서 안 된다는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IMF 사태를 극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생각에 야 무슨 뭐 보수만이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진보 쪽도 경제를 매겨봐도 별 문제가 없더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소위 사람 배치가 균형을 맞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참 일반 보수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복지를 일국에 두고 나니까 그거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30대, 40대가 그걸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가 이미 인수위 때부터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실행을 별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대, 40대가 쏘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지난 과거의 흐름을 쭉 분석해 볼 것 같으면은 왜 오늘날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 왜 2016년, 2024년에 보수가 수도권에서 완전히 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설명을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식을 못 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의제를 잘 제기하셨는데 무시를 하는 바람에 보수 세력은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 지금 이런 근데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제 1장
여기에 보면은 강령 강령이 1-1이라고 1-1이 뭐냐면 여기 기본소득이다. 아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새 뭐 껐다꾸면 민생이잖아. 아 정치가 민생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강령인데요. 1-1에 아마 비대위원장 하실 때 도입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국은 돼 있습니다. 그 근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격렬한 논쟁 내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 대란, 의료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 문제, 그죠? 또 하나는 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앞으로 26년 집사는데 걸린다라고 하는 이 허탈감, 이런 것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양극화야, 그런 불평등이 커지면서 결국은 아마 경제 민주화 또는 민생을 해결할 능력 있는 정당이 다음번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사람으로 보면 지난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미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저 어전에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정치 경험도 없고 의회 경험도 없는 세 번째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그다음에 윤석열입니다. 근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군의 힘으로다가 뭐 의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서 별로 문제 없이 지났지만 지금은 저 민주화가 돼가지고서 의회를 방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의회라고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 구조가 좀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댓글로 인사를 주셨어요. 써니님 품격 있는 평론이라고 말씀 주시고, 또 여왕별님도 김종인 박사님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관심 보이고 계신데요. 지금 리더십 얘기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냥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 이미지를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종부세 이야기도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금투세도 조금 기존의 진보적인 입장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서 중도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은 뭐 이 금투세의 경우는 중도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거고, 종부세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말년에 종부세를 너무 심하게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소위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울서 이재명이가 패배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5% 증거거든, 서울서.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세금 성격상으로도 이게 올바른 세금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서부터 종부세는 나도 세금을 전공한 사람인데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세의 원리도 맞지도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언필증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다가 토지값, 아파트 값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세청 동원해 가지고서 가서 아파트 매입자 조사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 세금 올리고, 심지어 무슨 세 가지 세금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토지 초과이득세, 그 초과이득세, 택지 상한지세. 그때도 종부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세금을 해. 그 세금을 도입을 했는데도 부동산은 투기는 끝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내가 노태우 대통령 보고도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세금을 몰라서 그러는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값 더 올라갑니다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전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금 내려면은. 아니 전세 준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한 세금이 나오면 전세금 올릴 수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내가 이제 한창 그러고 있는 과정에 내가 이제 경제수석을 들어갔는데 날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세금 세 가지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서부터 도입을 하지 말아야지. 도입해서 한 이상은 그냥 없을 수는 없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은 그 지절로 없어질 겁니다. 가지고 결국 헌법에서 판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은 부동산 투기의 가장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때는 이제 토지를 계속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 왜 올라가느냐? 우리가 1986년서부터 89년도까지 국제수지 적자가 3조 호황 때 330억 불 정도 흑자가 났는데 그 중에서 130억 불을 갖다가 토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기업무형 부동산을 매각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공급과 수요를 맞추려면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기업들이 부동산 구입을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놓으라 해서 그때 5,400만 평인가를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진정을 시킨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공급으로 200만 원 그게 컸던 거죠. 200만 원 신도시, 일기 신도시죠. 그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200만 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200만 원 신도시를 만드니까 또 무슨 건축 자재값이 올라오고 그래요. 물가에 주는 영향이 또 적지 않아서 또 욕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종부세라는 것은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집을 사는데 월급을 저축해서 26년 걸린다는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이건 나라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논의가 돼야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도 또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저출생이 때문에 되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또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 내년 봄쯤 가면은 아마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때 되면 이 정권은 뭘로다가 그거를 방지할 거냐? 또 세금 할 거냐? 무슨 수단을 놓고 막을 거예요. 지금 아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건축 자재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50% 이상 건축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얘기 보면은 32평형 아파트가 자기 부담률이 8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서울 집값이 폭등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26년이 아니고 30년 되고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이게 뭐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법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뭐 풀어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다들 집을 갖겠다고 하니까 서울의 땅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니, 또 서울에서 문제가 집에 가겠다고 생기는 하는 거 거는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전반적인 정책이 수도권에 사람을 너무 많이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결국은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이런 거 보면 말씀하신 건 대통령이 5가지 보면은 공화주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를? 공화주의. 공화주의. 공화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이제 공화주의 앞으로 결국은 민생 경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탁 떠오르세요? 후보군으로. 후보로? 모르겠어요. 난 지금은 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네. 누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발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양극화란 시대 정신을 누가 해결할 수? 검사는 아닌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내가 보기에는 저 금년 말이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가 1년 2년 가까이 남잖아요. 그때는 저 소위 대통령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출마해야겠다는 게 아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은 별의 순간을 맞은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겁니까? 뭐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25만 원 이게 이제 그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나는 25만 원 저게 이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전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25만 원에 4인 가구면 1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재정의 형평상 그걸 모두에게 줄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모두의 주건 뭐 선별적으로 주건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대통령이 안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당은 자기네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인 건 맞습니까? 이게 자영업자 도와야 된다. 그게 이제 명분인데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자영업자 도운다고 정부가 뭐 25조인가 뭐 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영업자들 그 저희 부채 상환 그 연장하는데 뭐 한 11조인가 얼마를 쓰고. 근데 지금은 돈 쓸 돈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다 이제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재정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정이 지금 만나요. 지금 세수도 지금 저희 제대로 안 거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아마 25만 원 지원금은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저는 사실 최근에 박사님 쓰신 그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읽었어요.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제가 중3인 아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중학생하고 같이 읽었는데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독일은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고 거기는 내각제고 내각제니까. 정당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과정을 이렇게 쭉 쓰셨던데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를 바꾸고 개헌을 하는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그런 논의하기 적절한지 또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지금 탄핵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은 지금의 대통령제 가지고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가지고 어떤 모순이냐.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다음에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도 현안 문제를 갖다 해결을 못하고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4년 중림제 대통령도 해보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단임제로 하고 또 단임제의 모순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이 대통령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헌법상의 권한이 없으면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내각제에서 총리를 하려면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능력이 없으면은 내각제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각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안 하려고 그러네. 그 지금 얘기해서 대통령 중림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 4년 동안에 그러면 뭘 할 거냐. 두 번째 대통령 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거기다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모되는 코스트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중임제도 그러니까 지금 제도 만만치 않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아니, 당연히 거죠. 우리가 4.19 겪어봤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딱 보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은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하고 이렇게 막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결정이 되는 게 없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권력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은데. 국민들한테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무슨 뜻이 잘 모르는 거죠. 아까 시대 정신을 좀 돌아가서 시간이 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국민들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내가 누구를 적극적으로 딱 픽업해가지고 대통령도 시키고 아니면 개헌도 해가지고 권력구조 바꾸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양극화란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양극화 문제 좀 고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요새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격차 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려냐고는 방안이 제시가 돼야지.
나는 아직 솔직히 해서 뭐를 개혁을 하려면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알고서 개혁을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개혁 한다 이거야. 교육개혁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느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솔직히 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도 경제적으로 도대체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이제 심화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냥 등한시하고서 뭐 개혁을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가 얘기한 보기에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또 저는 언론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 한번 하기로 하셨다고 제가 아니 나는 그 뭐 그러는데요. 식사하기로 한 거는 뭐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한 건데 그 자체가 무슨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세요? 뭐 나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어떤 성급하게 구는 아니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계속 무슨 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모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됐으면은 임기를 어느 정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 부여해 주고서 그러고서 못하면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율이 너무 낮은데. 나는 어떻게 채울 보세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우도록 노력을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3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또 이런 퀘스천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해야 지금 사실 국민들은 보면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웠거든요. 아니, 너무 화가 나는데 뭘 고쳐야 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부터 여소야대 국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은 여소야대가 대통령 됐을 때에 이미 국회를 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임기 중에 선거에서 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이 따라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협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소야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력이 있어야만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을 갖다 수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은 또 약자와의 동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그 부분은 약자와의 어떠세요? 동행은 원래가 국민의힘에서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적에 약자의 동행을 갖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카피한 겁니까? 대통령 선거 때 약자의 동행을 하자고 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나하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말도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난 누구에 대해서 나 개별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양극화해서 좀 아니, 관심이 있는 약자와 거니까요. 동행이라는 거는 뭐 서울시장은 약자와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방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 별로 해법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새롭게 아마 금년 말쯤 되면은 새로운 사람도 나타날 거라고 난 봐요. 왜 그렇게 보세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지금 무슨 부각이 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1년에 12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1.5%밖에 안 나왔어요. 2002년의 대선이었죠? 2000년.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인재라는 사람이 33%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무슨 누가 유리하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1.5% 뭐 많이 나온 게 2.1%였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도 12월 달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연락 찾아왔는데 내가 당신 대통령이 되긴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러는데. 아,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보면은 이해창 씨가 이미 대통령이 다 됐어요. 네.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그 내가 이번에 미안하지만 이해창 씨는 안 될 거다.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가 될 거다 그랬더니 날 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 어? 근데 세상의 흐름이 그리 가고 있는데. 그럼 최근에 그 개혁신당 그 공천도 좀 독보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주자로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이준석 대표 보고 22대 국회에 진입을 해야만이 정치를 지속할 수 있고 22대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서 무슨 그 새로운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 뭐 달리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철저하게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무엇이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다 해석하고 있다는 이런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만이 내가 보기에 다 차기 지도자로서의 아마 자격이 갖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결국 시대 정신이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는 그 시대 정신의 양극화라는 거, 국민의 고통에 결국은 그러죠. 민생 경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 시대서부터 정치 이코로 민생이 있는 거예요.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솔루스 포퓰루스 수프레마르 렉스라고 하는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민생이 정치의 최고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죠. 민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민생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그건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세종대왕도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다. 그렇게 세종대왕 말씀하셨고 고대 로마 때부터 정치의 중심에는 민생이 있었군요. 근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문제는 양극화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민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된 거예요. 근데 해법이 뭐가 될까요? 해법으로 뭔가 내세울 게 있을까요? 지금 해법은 사실은 이 정치, 사회 정책, 경제, 사회 정책이 그 해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극화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17%만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소득을 갖다 갖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80% 이상이 그 사람들 소득의 반 정도밖에 못 받아요. 맞아요. 이 소득 불평등. 거기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라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뭐냐? 이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의 경쟁력이 향상이 돼서 생산성이 높아서 그 사람들이 임금 지불 능력을 높여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는 자,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고 해도 효과가 빨리 안 나고 그러니까들 그냥 방치하고 대기업만 상대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IMF 사태를 간 거 왜 나는 줄 아세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옛날식으로 하면은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연간 8% 성장했는데 나도 8% 성장을 해야지. 근데 경제 여건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8%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관료들이 8% 성장을 달성하려면은 재벌들에게 모든 자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벌이 은행 돈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해서 과잉 부채하게 됐고 또 투자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과잉 투자됐고 그 결과적으로 과잉 시설이 되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은 IMF 사태가 오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결국은 우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 이게 결국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 거죠. 그건 결국은. 그러죠. 네. 이제 결국은 이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네. 결국은 이게 계급이 고착화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이 문제가 결국 핵심 과제라고 봐집니다. 이광재 교수님은 뭔가 해법이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또 딸 좀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뭐 종합할 필요는 따로 없을 거고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정치를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 그 법을 마지막 통과할 때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을 통과 못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집요한 노력, 심지어는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집요한 노력이 있을 때 결국은 야당의 미워도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결국 가장 큰 건 민심의 바다 위에 민심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가 특히 민주주의하는 나라에서 민심을 등지는 지도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민심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의 고집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좋을 줄 모르지만 그게 다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폐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아니,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의 대란에서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사셨는데요. 인생이 뭔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를? 예를 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민심, 시대 이런 걸 이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한 정치인의 또 임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재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종인 박사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방송에 너무 깊이가 있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응답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 추석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경제 약공, 교육 불평등, 소득 불평등, 계급이 고착화되는 한국 사회 역동성이 없는 이거를 극복하는 새로운 큰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김종인 박사님, 이광재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